조임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데 이어 오늘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수사 개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수 승리 등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경찰은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윤 총경의 부인도 소환 통보했습니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 씨가 이희진 씨의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피살된 모친의 휴대폰으로 유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장이 첫 재판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판결을 예단한 일부 여론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며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종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운동선수 등 8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자전거, 경운기와 나팔로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장애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본에서 한류 콘텐츠는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에 이어 소설과 캐릭터까지 인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사당국은 3가지 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건에는 전 법무부 차관, 언론인과 정치인, 그리고 문화 권력이 된 젊은 연예인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지휘와 영향력 때문에 우리 수사당국이 형사법 위반을 알고도 눈 감아 주었는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엄중 처벌을 강조한 뒤 오늘 장관 2명이 다시 나섰습니다. 먼저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달 말로 끝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용산 철거 사건입니다. 박 장관은 조사 도중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우선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건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경찰관 유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형 클럽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검찰과 경찰을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성접대 사건이 벌어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입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에 있는 정부 고위 간부 유력 인사,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 교수 등 모두 전원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김 전 차관 말고도 고위 인사만 수십 명에 달하는 것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여 자리에서 물러난 김학의 전 차관. 2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장의 실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윤 씨가 성접대를 한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수십 명인 것으로 보고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에는 정부의 고위급 간부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기업 대표와 유명 병원장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현직 군 장성들이 윤 씨의 별장을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도 확인 중입니다. 또 지난 2013년 수사 때 증거가 고의로 누락됐는지 확인되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과 경찰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사건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전 정권 인사 연루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행위가 있겠죠. 또 거기에 더해서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 외압이 있을 거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에 대한 어떤 은폐, 축소가 있지 않았는가. 그 두 가지가 다 밝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해서 미주알 고지알 개입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그러면서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민심 동향을 파악하고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은 경찰이었습니다. 추천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서 일부러 덮거나 비호하거나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해외로 이주한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경호 비용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추가 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대통령이 다시 꺼낸 과거사 진상규명은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네, 버닝썬 관련 수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수 승리 측에게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윤모 총경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윤 총경의 부인도 소환을 통보받았는데요. 가수에게 K-팝 공연 티켓을 받은 의혹 때문입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해외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가 윤 총경 부인에게 K-팝 공연 티켓을 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공연의 티켓은 최고 21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은 뇌물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만 원이 넘는 선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가운데 직무 관련 편의를 제공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는 승리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유 씨의 부인인 배우 박한별, 그리고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승리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연예인 편을 가진 것입니다. 배우 박한별 씨는 자신의 SNS에 남편의 과거 일들이 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클럽 버닝썬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상교 씨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죠. 김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상규 씨.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지난해 11월 버닝썬 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공권력이 맡고 있다고 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와 관련해 김 씨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경찰들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 김 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성추행 등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 출동과 관련해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앞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경찰이 밝혔지만 실제 영상은 2분 정도라며 현 행범 체포가 부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폭행한 버닝썬 이사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김상규 씨와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김 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버닝썬의 중국인 MD죠. 애나는 오늘 마약 유통 혐의로 경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또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죠. 이문호 씨는 지금 이 시각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이문호 씨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네,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는 마약 투약과 마약 유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마약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을 뿐 아니라 지인과 클럽 손님에게 유통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한 적 없고 버닝썬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 출석 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인하시는 겁니까? 경찰은 최근 이 씨 등 버닝썬 관계자 4명을 포함해 클럽 마약 거래 혐의로 40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버닝썬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 애나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애나는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나와 이문호 씨 등을 상대로 버닝썬에서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있었는지,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승리가 지난 2014년 자신의 SNS에 올린 경찰 정복을 입은 사진입니다. 최근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커지면서 이 사진을 올리기 2달 전 승리가 낸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2개 차선을 가로지르더니 앞서가는 차량 뒤를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통제력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가수 승리. 사건이 속도 위반이죠, 그러니까 과속. 사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승리는 몸 상태가 괜찮다며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고 2달 뒤 승리는 자신의 SNS에 경찰 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옷에 달린 계급장은 최근 유착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의 당시 계급인 경정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고 처리 과정에 경찰이 뒤를 봐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시 사고 담당 경찰관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명피해 책임을 물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당시 음주 측정도 했지만 특이점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승리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해서 승리가 입원한 병원으로 방문 조사를 갔다고 밝혔습니다. 제복 사진 논란이 커지자 윤 총경은 승리가 입은 옷은 내 제복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승리 측 변호사도 2014년 헬로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려 입은 옷이라며 사진도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승리와 정준영 파문으로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이 제작 중단을 선언했죠. 이들이 출연했던 다른 방송 프로그램으로도 비판이 번지고 있습니다. 출연자들의 낯뜨거운 농담 때문입니다.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곽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준영.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황금폰은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는데 집에 와서 그냥 농담 까먹기 하다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형 황금폰 어디 있어요? 해당 방송에서는 야한 동영상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범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성접대 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가 나왔던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야동이 웃음 소재로 등장합니다. 승리가 이사를 하면서 야동이 담긴 외장카드를 두고 갔다는 내용을 전하며 그런 건 선물이라는 언급까지 나옵니다. 성적 내용을 유머 코드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시청자들의 민원과 항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 SNS 일각에서는 프로그램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방심위는 규정상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원본이나 사본을 6개월간 조작이 돼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심의의 예외로 달아요.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나는 흑수저 출신이지만 내 손으로 1,000억 원 넘게 벌었다. 이렇게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면서 초호화 생활을 과시하다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희진 씨죠. 채널A는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이 체포되는 모습을 담긴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서는 파란색 점퍼 차림의 남성. 불안한 듯 계산을 하면서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들이닥친 뒤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는 수갑을 채웁니다.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을 챙겨 달아났던 34살 김모 씨가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편의점에 들어와서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이었습니다. 사체에 어떤 이해냐, 진인에 약간 경직돼 있었죠.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범행 뒤 사라진 5억 원의 행방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1,800만 원의 현금을 갖고 있었고 이 씨 부친 시신을 숨겼던 평택창고 임대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4억여 원에 대해선 공범인 중국 동포 3명과 나눠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돈이 든 가방을 들고 있는 CCTV 화면을 확보하고 돈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후 뒤처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김 씨의 또 다른 지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자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범으로 모이는 김 씨는 개인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했고 또 해외 교포도 가능하다는 문구까지 넣었습니다. 범행 전에 적어도 3차례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한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개인 경호팀을 모집한다며 신체 건강한 남성이면 교포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문제 없다고 돼 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에 앞서 공범을 모집하기 위해 올린 겁니다. 범행 9일 전 공범인 중국 동포 3명을 모집한 김 씨는 범행에 앞서 최소 3차례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첫 만남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서울, 범행 당일엔 안양에서 만난 뒤 이 씨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을 옮겨가며 사전 모임을 할 정도로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달아난 공범 3명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3명 모두 합법적인 장기 체류자로 이 가운데 1명은 최근까지 모텔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공범 3명의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피의자 김모 씨는 당초에 공범 3명과 함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면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이희진 씨 아버지가 자신에게서 빌려간 2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과 냉장고 등에 숨겼다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이 씨 부모를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했고 실질적 주범으로서의 지위는 변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형에 있어서 좀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의 최석구 차장과 계속 이야기 논의하겠습니다. 자, 1명과 3명이 같이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관련된 사람 이거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건의 용의자는 34살 김모 씨와 함께 달아난 중국 동포 3명을 합쳐서 총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해 현장을 다녀간 사람이 2명 더 늘어났습니다. 김 씨가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뒤에 지인 2명을 불러서 시신을 정리했다는 건데요. 시점도 이 중국 동포들이 범행 현장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하면 가급적 남들이 몰라야 되는데 이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네, 이 사건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리고 김 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범행 전 사전 모의를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지요. 그런데 완전 범죄를 위해선 가담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왜 지인들까지 범행 현장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이것이 가장 궁금한 이유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유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마도 주범이었던 사람은 이들과 정보를 공유해도 크게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이 2명의 신원을 확보하고요. 현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방방곡곡에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자신의 살인 혐의, 이것도 첫 번째 미스터리인데 또 하나 궁금한 거, 죽은 어머니가 카톡을 보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범행 시점은요,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이 씨의, 그러니까 이희진 씨의 동생이자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이번 달 16일. 네. 그러니까 19일이 지나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숨진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희진 씨 동생에게 수차례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누구누구를 만나봐라,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경찰은 일단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에 부모의 사망 소식을 숨기기 위해서 교란 작전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어머니로부터 수차례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이 이상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막상 전화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줄곧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왜 한참 동안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을까? 네. 경찰은 이 부분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나중에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상황, 이제 사건 초기에 해당되는 걸 텐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해됐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보통 함께 옮길 것 같은데 한 구만 옮겼거든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도 경찰이 단서를 포착한 게 있습니까? 예, 이것도 미스테리죠. 이렇게 보시듯이 그 어머니의 시신은 이곳 안양 자택에 놔둔 채 아버지의 시신만 평택 창고로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경찰도 납득하기가 좀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살인 용의자들이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시신을 옮기는 행위는 수사를 지연시켜서 도주 시간을 벌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아파트 CCTV를 통해서 용의자 김 씨를 특정하고요. 네. 다음날 바로 검거를 했는데요. 어머니의 시신도 만약 어디론가 옮겨졌다면 이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석호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부산의 신혼부부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별안간 실종되는 역시 미스테리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작은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서 공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36살 최성희 씨가 밤 11시쯤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귀가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동갑내기 남편 전민근 씨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부부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부부가 사라진 지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 경찰은 결국 공개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제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단서라도 좀 생기면 또 수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게 된 것이죠. 사건 당시 부부가 타던 차와 금품도 그대로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옥상 물탱크까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여권과 신분증, 노트북이 사라졌지만 부부의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거 그때 그러고는 한참 북적거리고 막 정말 저 가면 차 다 가져갔던데요. 뭐하노. 경찰은 남편 전 씨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노르웨이에 거주하던 이 여성은 부부가 실종되기 보름 전
한국에 입국했다가 실종 사건 뒤 다시 노르웨이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며 행적을 숨긴 점에 주목합니다. 또 남편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종종 원망을 쏟아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해 노르웨이에서 이 여성을 검거했지만 지난해 12월 노르웨이 법원은 범죄 인도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노르웨이 현지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집에서 향초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분들 많은데요. 제조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예인 박나래 씨도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가 불법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위험이 있는 고체 비누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예능 프로그램에서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법을 어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성분 검사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확인을 받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첨가를 할 때 불순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국산 저가 원료 등을 향료로 쓸 경우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인체에 치명적인 납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향초를 포함해 35개 화학제품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결국 자신이 나눠줬던 향초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제에서 수제 비누 등 고체형 비누는 제외돼 있다는 겁니다. 고체 비누도 향초처럼 성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화학물질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취약처는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화학물질 규제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식품의약국은 비누에 19개 성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말에야 고체형 비누 관리권을 식약처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버닝썬 사태로 물뽕이라는 마약류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경찰도 지난달부터 전국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당하게 물뽕을 판 간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승합차 냉장고에서 작은 병들이 발견됩니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가 담긴 병입니다. 승합차의 주인은 30살 남성으로 물뽕을 차에 싣고 팔고 다니다 위장거래를 유도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물뽕은 무색무취한 액체로 주로 성범죄에 쓰이는 마약입니다. 판매처로 성인용품점을 한번 확보해보겠다고 해서 성인용품점, 실제로 성인용품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전 직장 동료 2명에게 중간 판매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들은 구매자들과 SNS로 연락해 돈은 퀵 서비스로 받고 물건은 지하철 보관함으로 전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물뽕은 최근 10년 사이 경찰이 찾아낸 것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이 보관하던 물뽕은 1회 기준 8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10ml들이 한 병에 20만 원에 팔아왔습니다. 경찰은 주범인 30세 남성을 구속하고 공모한 동료 2명과 구매자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응원용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귀에 대고 불면 일시적으로 청력 손상이 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장애 등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개인 방송 BJ 등이 적발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A씨는 신체검사에서 청각장애인 행세를 했습니다. A씨는 병원 진단을 받기 전 주차장에서 응원용 나팔인 에어혼을 귀에 대고 1시간가량 불어대는 수법으로 청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최종 청각장애 판정까지는 수차례 병원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 같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청각장애 4급을 받아 2015년 군면제가 됐습니다. 이게 범행에 사용된 에어혼입니다. 제가 소음 측정기로 직접 재보니까 무려 130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할 때 나오는 소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난청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난청을 만들고 했다면은 악의적으로 조금 검사 자료를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유명 BJ B씨 등도 이 같은 방법으로 병역 면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보를 받은 병무청에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브로커가 개입하여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3명을 적발했습니다.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는 1인당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무청은 최근 7년간 청력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은 1,500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8명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뭐냐면요, 의원 총회를 열어달라는 것인데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국회의원 숫자 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린다는 것이 이번 합의인데요. 정당마다 또 국회의원마다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새 선거제에서는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듭니다. 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구 인구수가 적은 데부터 골라낼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10석이 줄고 영남과 호남은 각각 7석, 6석이 줄어듭니다. 대구 경북에서 강세인 한국당은 선거제 개편안 자체를 반대하고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발이 나옵니다. 호남의 지역구 축소에 대해서 강한 반발도 나타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협상을 해달라. 의석수 계산식에 대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발언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 정치라고 합니다.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 선거법. 완전한 가짜뉴스다.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는 김관영 원내대표 방침에 유승민, 지상욱 등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중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남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많이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에 71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는 일본 의회와 정부 부처, 대사관 등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5.9%의 주택지가 상승률을 기록해 도쿄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매입가보다 4억 원 낮게 신고했습니다. 2010년 11억 4천만 원에 샀다고 원화로 신고했는데 올해 신고 가격은 7억 원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12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億1980万円で売却中でございます。赤坂エリアでも3本指に入るぐらいのマンションですね。 층수에 따른 가격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신고 가격과 현재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재산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축소 신고한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고요. 박 후보자 측은 신고 시점 환율을 반영해 아파트 가격을 신고했을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2010년 이후 환율이 떨어져 신고가도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 환율은 20%가량 떨어졌는데 아파트 신고가는 39% 하락한 겁니다. 인사협 신처에 따르면 신규 취득한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집 2채 그리고 분양권 1개를 갖고 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남다른 재테크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기는 했는데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먼저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과정에 세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도에 김남준 기자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올라 현 시세는 15억 원 선입니다. 경기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는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아파트를 팔면 다주택자라 한 채 때보다 훨씬 높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하지만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해 1주택자가 됐습니다. 1주택자는 아파트를 팔 때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세무사를 통해 분석해보니 양도소득세만 4억 원 상당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도소득세 4억 원을 아끼면서 최 후보자가 낸 비용은 증여세 1억 5천만 원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였던 최 후보자가 1주택자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세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된 겁니다. 최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네, 지금 보신 최정호 후보자처럼 이미 많은 다주택자가 증여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아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집값이 안정될 거다. 이런 정부의 압박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대답인 셈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여 건수가 11만 건을 넘어서며 2017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것.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2달간 이뤄진 증여만 2만 건에 육박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 증여 건수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매매 대신 자식에게 물려주는 최정호식 증여가 늘어난 건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대한 일종의 반발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작 집을 팔려고 하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 대상으로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폭탄 맞을 바에야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심리가 발동한 겁니다. 공시가격이 한 6, 7억 정도 되면 증여세가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저가 아파트 증여가 늘어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작년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다음 달까지는 절세 목적 증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장이 불공정 재판 논란에 강한 불쾌감을 쏟아냈습니다. 이 재판장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은 일부를 향해서 재판 8년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법정에 나왔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15분 동안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자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문명국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경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건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들어 재판부를 비난한 김 지사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또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면 언제든 기피 신청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항소심 첫 재판과 함께 열린 보석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지사의 범죄 혐의가 무거워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필로 작성해온 메모를 읽으며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 공판 기일 준비를 잘하는 것이 보석에 대한 준비를 가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4월 11일 이후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노란조끼 시위로 파리의 도심이 폐허가 됐습니다. 부자들을 겨냥했다는데 이들의 무차별 공격에 영세상인도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유리가 산산조각난 창문을 비닐로 막고 있는 상점 주인들.
새 유리창을 끼우기 위해 치수를 재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불에 탄 지 사흘이 지났지만 이 가판대는 아직도 그을린 재의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가판대 대부분이 이렇게 전소했습니다. 노란 조끼 시위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이들은 가판대 상인들입니다. 샹젤리제 중심가의 가판대 10곳 중 8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Ils avaient tout cassé, c'était cassé. Nous ne sommes pas des bourgeois. Donc, mais on nous a touchés, je ne sais pas, j'ai pas compris. Donc c'est un salaire minimum. Si c'est fermé, des dégâts comme ça, d'abord les assurances vont mettre longtemps. Ça devait être même interdit, ce type de manifestation. 시위대가 불을 지른 은행에 엄마와 함께했던 아이가 갇혀있다. 간신히 구조된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Nous interdirons les manifestations se revendiquant des Gilets jaunes dans les quartiers qui ont été les plus touchés. Je pense bien évidemment aux Champs-Élysées à Paris. 프랑스 정부가 강경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 규모만 우리 돈 2,2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을 권하는 스팸 전화 받아보셨죠? 요즘 중국에서는 인공지능 AI 로봇이 이런 스팸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不好意思，我现在不用贷款。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각종 스팸 전화들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괴롭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로봇을 이용한 스팸 전화 걸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AI 스팸 로봇의 대출이나 보험 가입, 자동차 판매 등 용도에 따라 중요 키워드를 입력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감쪽같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200万吧，有吗？ 사람 상담원은 하루에 300통을 걸기도 쉽지 않지만 AI 로봇은 24시간 쉬지 않고 반복해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一个机器人呢，它一天能打5000个电话。反正基本上隔三差五就会有，特烦的人是有时候接都不想接，不想接，一看见直接就挂。 AI 스팸 로봇을 이용하는 업자들은 수십만 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한일 정부 관계가 역대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는데요. 일본 열도에 부는 한류 열풍은 뜨겁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의 더 넓은 뉴스입니다. 도쿄의 유명 서점 내 전시장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한국 인기 SNS 캐릭터 중 하나인데 최근 일본 유명 서점이 처음으로 특별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好きな K-POP アイドルがこのアピーチのぬいぐるみを持ってたので、そこから可愛いなと思って興味を持ちました。 유모차를 끈 주부도 있었습니다. 結構日本のキャラクターと比べて可愛らしいっていうか子供もやっぱり好きなんで. 일본인들은 한국 컨텐츠 속에서 자주 등장한 캐릭터라며 이렇게 사진을 찍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캐릭터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은 일본 발매 석 달 만에 9만 부를 돌파하며 한국 소설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작가는 최근 일본에서 팬미팅도 가졌습니다. 화두를 던지는 소설이나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고민들을 일본에서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나. 네, 이 서점은 한국 소설, 에세이 등 한국 작품만을 따로 모아서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 원본 그대로 판매되는 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以前に比べたら近づいていってるっていうような気がしま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共感できる作品っていうのが増えてき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全く影響が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ので. 지난해 데뷔한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은 도쿄 한국판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트와이스의 베스트 앨범은 발매 첫 주 20만 장이 팔리는 등
K-팝의 인기도 여전합니다.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정착을 했다라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접하고 플랫폼을 변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은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한류 콘텐츠를 접했던 젊은 일본 여성들이 현재의 주소비층이 됐고, 이들은 외교와 문화를 별개로 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온화한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은 17도 가까이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은 올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정오쯤에는 제주와 서해안에 비가 시작돼 오후 3시 이후에는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 최고 80, 제주 산지에는 많은 곳 150mm 이상이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덕분에 건조함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데요. 내일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밤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서 먼지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가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이 영상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비가 내려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모레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죄건 무죄건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누군가는 그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건 참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재판장이 오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재판 승복이라는 당연한 질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